네, 요님들 저희가 1편으로 중국 특집 로봇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특집 두 번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관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중국 AI 산업과 그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인사이트를 주실 분은 백서인 한양대 교수님과 1편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박지민 36KR 한국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은 워낙 이제 중국 통이시고 작년에 많이 중국을 다녀오셨고 올 한해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도 네. 아마 적어도 작년만큼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저희가 갔던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도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도 좀 해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아주 많이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쇼 인연 맺으셨으니까 앞으로 중국 현장 가셔서 괜찮은 소식과 알짜 정보 있으면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박지민 대표님은 두 번째 특집에 출연하셨잖아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네. 중국의 피지컬 AI 쪽에 이렇게 많은 성장세가 왔다라는 게 이제 또 교수님들 쪽에서는 논문 말고도 현장의 산업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네. 반응을 많이 얻었고 아. 실제 주변에 한국이나 미국 사업하시는 분들도 중국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많이 좀 반응이 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AI, 특히 이제 중국 굵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뭐 중국 AI 하면 탑이잖아요,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그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데요. 네. 뭐 미국을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미국이 굉장히 치고 나가는데 잘 따라가는 구조고요.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 중국만 계속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뭐 지표들이 있을 텐데 사실 중국이 보통 응용을 잘하고 미국이 이제 원천을 잘하는데 응용은 중국이 조금 더 빠르게 잘하는 것 같고요. 원천은 미국을 계속 쫓아가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잘하는 거는 정말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알고리즘이라던가 새로운 연구, 그러니까 0에서 1로 가는 흔히 말하는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아주 높은 예. 이런 것들은 여전히 미국이 잘하죠. 거의 뭐 창조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아주 크리에이션에 가까운 것들은 미국이 여전히 잘하고요. 네. 중국은 이제 그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시켜서 쓰면서 확산시키는 걸 보통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서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얻게 되거든요. 현장의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새로운 창조적인 것들도 하게 되죠. 이런 형태로 좀 중국이 좀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즉슨 미국은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 중국은 그거를 변화 발전시키는 거, 심화 단계, 그러면서 또 한 번 창조의 단계로 맞닥뜨리게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미국이 잘하는 걸 중국이 따라가는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게 현실에 가깝죠. 네, 예,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이제 3등 그룹에서 열심히 쫓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3등 그룹은 어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저희가 이제 순위 평가를 하는 뭐 기준이나 기관이나 데이터들이 있는데 보통 3등 그룹 하면 뭐 한국, 영국, 뭐 프랑스, 싱가포르 이렇게 중견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포텐셜이 좀 큰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후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건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AI를 잘 하려면 아무래도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돼야 되고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데이터들도 있어야 되고 괜찮은 인재도 있어야 되고 뭐 원래 산업 기반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만큼 크진 않고 중국만큼 풍부하지도 않지만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골고루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한국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아직 좀 느려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풀스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나라가 사실 거의 한국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뭔가 평균 이상으로 잘하는 국가가 우리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원투는 미국과 중국인데 중국 특집이라서 이제 중국을 조금 더 포커스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중국은 AI 경쟁력이 좀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아무래도 데이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데이터. 워낙 많기도 한데 사실은 그 많은 것도 많은데 깊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쓰는 돈이라던가 그다음 소비 습관, 뭐 모든 사실 의료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사실 AI랑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잘 쓰이려면 결국 규제나 제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가 차원에서 그걸 규제를 완화해 준다거나 그다음 지원해 준다거나 이 성장 중심적으로 그걸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서영 교수님께서는 중국의 AI 경쟁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데이터가 많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라는 힘, 거기에서 찾으셨네요. 박지민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워낙 또 중국 많이 다니셔가지고 네. 몸소 그런 걸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례로 출발을 하자면 얼마 전에 36KR 본사에서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소도 가보고 또 같이 또 이제 세무서도 가봤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업무마다 그런 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 위챗이라는 데 미니 프로그램으로 원스톱으로 온라인 현장 창구가 개설이 돼 있는데 네.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된 것과 데이터가 쌓이는 것과 더불어서 또 두 번째로는 중국의 제일 큰 물류 유통 이제 도시가 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린이. 린이? 네, 산동성에 있는 네. 린이라는 네.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북경에 보내는 택배 네. 비용이 예. 북경 근교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뭔가 실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군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리니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물류 관련된 혹은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제 공정 관련된 그런 자동화 로봇들을 먼저 정부가 도입하고 예.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하는 구조로 가는 게 리니 시인민정부에서 그런 북경 상해 심천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을 먼저 도입하는 게 있고요. 근데 그 점이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뭐 타당성 조사부터 기술 검증부터 진행하고 나서 도입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와 반대다. 그래서 이제 아마 AI가 데이터도 기존에 쌓여 있지만 접목이 좀 빠르다라는 게 좀 저는 좀 현장에서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수록 쉽게 접근성도 좀 커지는 건데 그런 부분으로 교수님도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 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중국이 좀 잘하는 겁니다. 아, 그게요? 네, 그게 현실이고요. 사실 네.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사실 제도적으로 되게 원스톱이 잘 돼 있고 오히려 큰 나라인데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영국도 뭐 일본도 독일도 기존에 오래 쌓여 있던 제도 때문에 상당히 좀 더디거든요. 저희도 빠른 축에 속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근데 되게 잘하는 거는 정책이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정책이 국가의 수단이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이제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기술적으로 해주는 부분들, 기술을 지원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공급을 해준다거나. 근데 또 한쪽은 시장 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준 서비스를 국가가 소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자이자 공급자가 돼야 되는데 중국이 이 두 수단을 되게 잘 씁니다. 아, 그래서 때로는 미래 기술 이런 거 개발할 땐 연구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네. 그런 기술이 태어났을 때는 정부가 큰 돈을 써서 구매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먼저 써보고 큰 시장에서 적용이 되니까 타당성이 검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로 오기도 하고 수출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이 사이클이 네. 정부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합니다. 빠르게. 언제부터 그런 흐름이 시작이 됐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15년 15년? 2010년 때부터 그런 게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꽤 예전부터 그렇게 국가 전략 산업으로 시작을 한 거인 거네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네. 그 전에는 사실 중국도 잘 못했습니다. 잘 네.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2001년에 중국도 WTO를 가입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쯤 되면서부터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나 개발뿐만이 아니라 창업 그리고 혁신가 키우는 그 정책들을 2010년대 초반부터 좀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실은 전성기였죠. 코로나 직전까지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왜 이렇게 AI 뭐 잘하냐 이렇게 놀랍다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박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코로나 전에 르네상스가 이미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미 2017년 이럴 때 이미 지금 하는 거 이상으로 더 잘 갖춰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태계 그 정도 이미 구성이 된 지가 오래됐고 네. 그게 코로나 때 안 무너지고 어느 정도 바텀을 지키다가 다시 올라온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성장을 위해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국가가 중국이라는 나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한번 실행해봐라, 시험해봐라, 도전해봐라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개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 내수 시장이 엄청나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박지민 대표님 중국 가면 요즘에 AI 세상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실제로 제가 눈여겨보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요. 네. 그게 아이플라이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중국어로는 커다 슌페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미 중국의 A주에 상장을 해 있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실 그리고 이제 LMM 모델까지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경에 있는 이제 유명한 중고등학교부터 전국적으로 거기에 아이플라이테크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AI 툴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수능이라고 하는 까오카오라던가 이제 다양한 수업 시간 대학교까지 안면 인식 기술과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등하교하는 것,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칠판을 쓸 때 선생님들마다 또 이제 쓰는 방식이 중국은 또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정교하게 이제 문자화, 디지털 문자화 해주는 사업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국의 대학을 가보면은 이미 스마트 교실이 적용이 돼 있다라는 거를 좀 제가 몸소 느끼고, 그리고 이제 텐센트에서는 이제 손바닥으로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버스라던가 다양한 이제 관공서에 적용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QR코드로 결제하는 것도 약간 낯설어 하잖아요. 네, 신용카드를 내미는 사회인데 네. 중국은 이제 생체 인식으로. 생체 인식으로 안면 인식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다 보면은 이제 제 얼굴이 알리페이나 이런 이제 위챗페이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걸로 이제 다시 또 버스나 이제 기차를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이미 AI가 보급화되어 있는 게 네. 굉장히 많다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통 저희가 가장 큰 AI 컨퍼런스가 이제 여름에 상해에서 열리는 WAIC거든요. 네. 거기가 거의 이제 중국 내수용입니다. 국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 4일 정도 하고 최종 방문 기록이 30만 나왔습니다. 30만. 30만이면 CES보다 예. 30만 비짓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30만 비짓으로 따지면 CES보다 많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내수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그렇죠. 내국민들. 외국인들이 갈 수는 있지만 사실 네. 많이 안 옵니다. 거의 국내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를 이제 보시면 사실 이제 올해 CES가 저는 하나도 안 놀라웠거든요. 정말요? 중국 한번 갔다 오니까요. 원래 이미 거기서 했던 게 사실 그대로 네. 간 게 되게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이제 중국의 AI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어딘지가 되게 잘 보여지죠. 1층은 거의 보면 대형 그러니까 LLM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AI 칩 반도체들, 그래서 빅테크들이 전부 자체 반도체를 만드는 것들이 전부 공개돼 있고, 뭐 화웨이의 아틀라스 시리즈라던가 이런 것들 다 있고요. 2층은 거의 다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지금 사실은 중국 전체 AI 생태계에서 완전히 이제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내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중국 자국민들은 이미 CS 2016이 열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반기 이전에 피지컬 AI 산업이 발전한 것을 직접 체험했다라는 거네요. 그렇게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지금 그냥 AI 전체로 보면 에이전틱 AI랑 피지컬 AI 두 개 흐름인데 두 개 다 중국이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중국이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작년 내내 중국이 했던 중국 내에서 벌어졌던 기업들 간의 경쟁 뭐 이런 것들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한 1, 2년 앞서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수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수많은 곳에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어서 적용해보고 네. 그다음에 어떤 거는 타당성이 없어서 생각보다 뭐 효율이 안 좋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어디는 되게 잘 되기도 하고, 이 노력들을 지금 중국은 작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건너갔죠. 좀 네. 조정이 되고 네. 이제 킬러 서비스들이 좀 나오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 이런 것들이 좀
중국은 2단계로 좀 접어들었죠. 교수님, 중국이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구조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의 완전히 중심지로 거듭나서 네. 이 피지컬 AI는 정말 중국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 세계 가장 많은 공장 그리고 등대 공장이라고 저희가 선정하는 스마트 공장도 중국이 전 세계 4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피지컬 AI를 넣기가 너무너무 좋고 밸류체인이 다 갖춰져 있는 게 하나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보면 이미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 인터넷 플랫폼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에이전틱 AI를 넣기가 또 사실 너무 좋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수많은 그 기업들이 있고 경쟁 구도나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사실 중국의 이 생태계에 중국이 지금 일하는 방식을 더하면 제일 빨리 좋은 서비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네요. CES 2026에 가는 돈의 10분의 1이라도 중국의 그 외에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걸 같이 가면서 사실 비교를 해보는 게 저희한테는 좋죠. 그러니까 미국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파트너고 그만큼 사실 중국도 저희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여서 이 큰 AI G2가 어떻게 가는지 이 양쪽 같이 가보면서 비교하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에서 아틀라스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의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되게 많은 걸로 제가 뉴스를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그 뭐 호텔 안에서 배달을 해주는 로봇들, 네. 예를 들어서 키논이라던가 윈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업체들부터 이제 다양한 이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뭐 최근에 AI 기업들을 뽑으면서 뭐 어느 대기업이 선택되고 어느 대기업이 탈락하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좀 솎아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각 생태계마다 잘하는 LMM이 다 다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바이두 AI는 뭐 정부 행정 서비스라던가 이제 기존의 데이터 연산 처리, 추론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게 보여지는 반면에 알리바바에서 만든 Q1이라고 하는 첸1이라고 하는 LMM은 이미지 처리 연산에 굉장히 높은 기술적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자가 잘하는 또 LMM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이제 어느 거는 정부에서 협력하고 어떤 거는 산업에서 협력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1등만 밀어주는 네,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적용 산업을 네. 좀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용 단계, 상용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그렇게 일하는 로봇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한 기업들도 다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중국 AI 관련한 과학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발전한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 이제 보통 중국 AI 하면 뭐 아까 저희 얘기 많이 나눴던 로봇, 그 다음에 뭐 이런 서비스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AI 응용에 지금 글로벌하게 가장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 영역이 과학입니다. 과학 연구할 때 AI 에이전트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앞으로는 설계까지 이제 연구의 설계라던가 이런 이제 AI 사이언티스트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네. 제일 앞서 나가고 열심히 잘하는 건 당연히 미국이죠. 과학도 1등, 그다음에 AI의 원천도 1등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앞서 나가보겠다라고 했고 특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걸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게 뭔가요? 네, 제네시스 미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AI를 활용해서 과학의 리더십을 더욱 더 공고히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미국 전체의 이 DOE라고 하는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17개 국가 연구소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연구의 생산성이나 이 어떤 효과성 이런 것들을 아주 수월성을 크게 올리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구글의 딥마인드가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기대되는 것들은 저희가 예전에 이제 알파폴드라고 단백질 예측하는 AI 모형 이런 게 나온 걸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게 일반 원래 그쪽 분야를 연구하시던 분들이 하는 것보다 더 빨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나오는 거죠. 재료과학, 생명공학, 뭐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모든 이목이 이제 미국에 집중돼 있는데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중국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민간 기업에서는 화웨이가 판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알리바바도 다 있습니다. 판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댄스가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시드 시리즈라고 예. 알파폴드 같이 똑같이
그래요? 거의 성능이 예, 비슷합니다. 예.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는 중국 과학원이 과학원 산하에 있는 자동화 연구소 중심으로 이 중국 과학원은 전체 연구소의 총 합체거든요. 그러니까 7만 명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소를 하나로 합쳐놓은 형태인데 이 모든 7만 명 있어요. 네. 연구소도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모든 연구소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 AI 연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판구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학의 효율을 또 다시 올리는 노력을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미국이 하는 생명공학, 재료과학, 그다음에 뭐 기후 이런 데에 스스로 지금 자체적인 사이언티픽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다 만들어서 작년에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오픈 소스로요. 네네. 그렇게 한 전략은 왜? 오픈소스라는 그랬을까요? 전략은 기본적으로 네. 사용자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요 생태계를 이제 본인들이 주도하고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오픈소스면 저희가 액세스가 쉽고 그럼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제가 일반적으로 딥시크나 뭐 Q1 오픈소스를 쓰듯이 과학 연구하는 분들도 그 연구를 할 때 그런 중국식 오픈소스 모델들을 쓸 거기 때문에 그쪽에 네. 이제 많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픈 소스라는 거는 무료로 플랫폼을 주고 쉽게 대중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중국이 과학을 신경 쓰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미국을 엄청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학이 이제 모든 국가 경쟁력에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 뭐 미국도 그다음 뭐 영국도 일본도 한국도 동일하게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가장 실천을 세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네. 예. 1차적으로는 과학이면은 과학 그 자체의 어떤 발전도 있지만 사실 좋은 기술이나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되면 기본적으로 산업 발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또 하나는 국방이라던가 이런 데 사실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회 서비스에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미치죠. 네. 사실은 모든 국가의 그다음 국민의 이 행복과 뭐 성장의 가장 코어에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백 교수님이 국방할 때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네네. 굉장히 안보하고도 직결되더라고요.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 분들이 사실 예. AI 이제 양날의 검이어서 뭐 산업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국방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네. 과학과 또 생체의학, 의료 AI 굉장히 밀접하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의료 AI도 엄청 신경 쓸 단계이네요. 사실 지금 이제 넥스트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바이오랑 헬스케어 이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생명과학.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명과학의 여러 연구나 이런 것들이 AI 특히 요 딥러닝과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조합, 엄청나게 많은 이 불확실성 조합을 해야 되지만 또 네. 명확한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단백질 합성, 그다음에 이제 뭐 지놈 이런 거 하는 거에 사실 되게 잘 맞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 질문 맞나요? 그 AI 혁신에 있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이 바이오라는 거예요. 네네네. 수많은 데이터를 네네네. 그동안 네네. 수년, 수십 년간 했던 걸 압축적으로 딱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할 수 있어서 네네.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쪽은 지금 너무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알파폴드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알파 지놈이라고 딥마인드에서 또 만들어냈거든요. 그건 또 뭐예요? 새로운 더 혁신? 더 이제는 이제 플랫폼이에요? DNA까지 이제 해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네. 그런 것들 나오면서 이쪽 분야 연구자들은 진짜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뀌겠구나. 오랜 시간 걸리던 연구, 심지어 이제 본인 상상도 못했던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된 거죠. 이쪽 AI 모델들이. 구글 출신들은 이미 노벨상 한 5명 정도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이제 2024년에는 예, 예. AI 연구자가 2개나 받으셨죠. 화학이랑 예, 예. 물리학. 근데 예. 화학에서 받은 게 알파폴드로 받으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놈이 되면 예. 이게 사실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데이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걸 사실 훨씬 단축시켜서 예. 사실 우리 DNA 코드가 완전히 해제되고 희귀 질병 다 이제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게 되면 사실 구글이 한번 받아야 되죠. 그럼 이제 빅테크들도 노벨 의학상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있습니다. 네, 있다고 봅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AI 의료 관련 기업들은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무섭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으로 AI 영상 관련 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인퍼비전이라는 회사랑 두 번째가 슈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걔네가 AI로 영상 판독을 되게 잘하는 회사인데 네. 중국에서는 이렇게 AI 영상 판독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과학원에서 이제 스피노프한 회사 중에 중커원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중의학에서 이제 여기 맥을 측정하는 거랑 혀를 이제 살피는 이걸로 이제 사람의 생체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한의학 같은 느낌. 맞습니다. 예. 그 기계가 이미 중국 이제 병원에 네. 다 이제 보급이 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혀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맥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바이오 데이터죠. 그쵸. 일명. 생체 예.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몇 개 기업들 이제 루닛이라던가 뭐 뷰노 같은 회사들이 이제 상장하면서 이제 선도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AI 의료기계 뭐 헬스케어 산업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중국에서 합법인 영역이 예를 들면은 핑안 그룹의 핑안 하오이셩이라고 핑안 굿닥터라는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플랫폼은 이제 온라인으로 의사랑 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핑안 굿닥터가 또 화상 약국 진료 느낌. 맞습니다. 예. 화상 진료인데 이제 온라인에서 또 이제 처방 약품을 처방해줘서 이제 약국들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국들이 처음엔 반대를 할까 했는데 오히려 이제 고객과 가까운 약국과 연계돼서 약국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데이터 분석부터 아까 중국 과학원의 업체 그리고 이제 그 핑안 굿닥터까지 좀 AI가 다양한 활용을 의료에서도 네.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은 이제 실생활에서 앞선 이제 사례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의료 AI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결국 사람의 뇌, 이런 부분까지 뭔가 연결할 그런 영역까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또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미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것도 또 기업들이 지금 거기 벌써부터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뇌가 가장 복잡하니까 그걸 한번 디코딩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질병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사실은 이제 넥스트 AI를 개발할 수 있는 힌트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미국이 엄청 빨리 하고 중국도 엄청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그쪽 관련돼서 이제 국제 표준을 리드하려는 노력들도 이미 벌써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함께 글로벌 표준을 우리가 장악해야겠다 이런 노력까지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에 의하자면 중국은 미국 AI 추격자 이런 느낌이 드는데 AI 금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뒤를 바짝 쫓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AI 금융은 원래 신뢰 산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은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한테는 사실은 좋죠. 이미 사실 QR로 다 결제를 하고 있고 네. 수많은 금융과 관련된 금융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원스톱으로 네. 구축이 돼 있으니까 아까 생체 인식도 말씀. 사실 너무너무 편하게 돼 있고 그게 너무 큰 시스템을 합쳐져 있으니까 활용 가치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겠냐, 모든 걸 이렇게 맡길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뭐 거부감, 그다음에 신뢰성, 뭐 이제 확산이 될 때 약간의 좀 소비자의 신뢰도가 좀 낮을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중국 모델이 중국 내에서 되게 잘 작동하고 효율성 좋고 다 알겠는데 다른 나라로 확산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걸 극복할 수 있냐, 이게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중국 AI 혁신 발전에 있어서 각 산업마다 중요한 지점을 건드려 주셨고 그에 관련한 기업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기업이 유망한지 박지민 대표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뭐 갑자기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최근에 저희가 봤었을 때는 6개월 동안 그래도 상장 기업 중에 좀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 뭐 첫 번째로는 바이두입니다. 네. 이제 원신이라 그래서 이제 이 LMM이 이제 결국에는 자율주행
그리고 AI 검색, 클라우드까지 풀스택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6개월 동안 AI 모델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도 좀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거를 저희 데이터에서 좀 확인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저희 30미켈이 아. 갖고 있는 연구원이 있는데 예. FN가이드와 유사한 예. 중국에서 이제 그 찡준이라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봤었을 때의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플라이테크입니다. 여기도 중국의 이제 A주 상장사이고, 여기도 이제 최근에 교육, 행정, 의료 다양한 이제 SOC까지 접목하면서 AI가 굉장히 많이 좀 팔리고 있고, 저희가 봤었을 때 한국의 현대 로템이랑 비슷한 이제 그 시총 규모라서요. 아, 거기와 시총 규모가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그 점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한국에는 전문가들 말고는 잘 모르는 회사가 센스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센스타임이 중국어로는 샹탕커지인데, 센스타임이 1대1로랑 접목을 하면서 이제 안면 인식, 얼굴 데이터를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스타임은 홍콩에 상장해 있고, 지금은 이제 규제 이슈를 좀 겪고 나서 이 스마트 시티, 금융, 자동차 산업까지 좀 많이 좀 접목해서 최근에 좀 반등 흐름을 보이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AI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중국에도 이제 캄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A주 상장사고 이제 최근에 AI 반도체 설계 기업이긴 한데 대형 모델 학습이랑 추론 모델이 나와서 저희가 봤었을 때는 한국에서 좀 눈여겨봐야 AI 상장사들이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있지 않나. 그 외에도 되게 많지만 네.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네. 제가 딱 듣기에 중국은 이미지 센서? 뭐라 그럴까? 그 기술이 굉장히 발전됐구나 이런 걸 좀 느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은 중국에서 어떤 모델이 부각받고 있는지, 주목받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글로벌하게 중국 내놓은 모델들 중에 굉장히 좀 주목받는 거는 아무래도 알리바바. 알리바바. 예, 알리바바 Q1 시리즈가 워낙 좋고요. 예. 얼마 전에는 이제 완전 프론티어 모델도 다시 한번 공개했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요 성능을 측정하고 이런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고 데이터들이 있는데 Q1은 항상 상위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딥시크도 당연히 저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딥시크는 사실 지금도 네. 잘합니다. 예. 네, 좋은 논문들 계속 많이 나옵니다. 네. 거기는 오리지널리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바이트 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선 바이트 댄스 탑3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뒤에도 사실은 즈프라던가 이런 데들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중국 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사실 되게 많은 기업들이나 연구자들이 그 모델들 보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이 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말고 한국 기업 말고 중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장하고 있는 쪽, 그리고 구조적인 한계, 이 부분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항상 투자 유의사항도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완벽한 투자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은 AI 성장에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한계는 중국 그 자체적인 부분들보다도 사실은 이제 결국 미국이죠. 미국이 앞으로 이제 올해 내내 여러 이제 중국과 뭐 4월에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지금 여러 규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풀어줄 리는 없습니다. 근데 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사실은 판단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H20을 풀어주고 H200 풀어줬다가 네, 그다음에 네. 또 사실 중국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은 유지가 되거든요. 일단 조건부 승인 H200은 했죠. 네, 그거와 네. 별개로 또 다른 조치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 여전히 그대로 있고, 네. 그래서 이 어떤 중국의 AI와 관련된 어떤 산업이나 영역이 앞으로 발전을 많이 할 거다. 그런데 미국이 그건 굉장히 안보적으로 다루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걸 통제할 거다. 중국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 거다. 혹은 그 중국 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분을 계속 통제를 시킬 거다. 네. 그런 걸로 예측되는 산업들이 어디일지 사실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대중국 제재 조치들 이게 어떻게 계속 발표될 건지, 특히 이제 중간 선거도 미국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의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입니다. 결국 중국 AI 투자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치열한 경쟁, 여기 안에서 파생된 네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겠네요. 저는 좀 지역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최근에 그 중국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샤오홍슈에서 내부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울상을 짓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업종인데요. 예, 중국은 이제 코로나 기간에 한번 이제 학교 밖의 교육에 대한 이제 제재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걸면서 중국에서 아주 큰 교육 기업인 신동팡 같은 기업들이 한번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샤홍슈에서도 우리나라 피부과, 성형외과 그리고 의사분들이 이제 의료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함부로 썼다가는 하루아침에 계정이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 사실은 우리나라 피부과 성형외과 입장에서도 어렵겠지만 샤홍슈 플랫폼 차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 차원의 뭐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봤었을 때 이제 미국과 한국과 다른 중국의 AI 관련돼서도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규제적 한계, 당 중앙에서의 지침 을 이제 시시각각 모니터링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좀 뭐 투자적 관점이든 기술 분석 관점이든 매우 종잡을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중국에서 원천 AI 기술이라던가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검증, 뭐 퀄리티라던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값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크로스 체크를 하기에는 또 중국에서도 데이터 민감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외국 기업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접근할 때 규제가 많다. 그거는 오히려 더 그렇네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에 대한 이제 뭐 신뢰도, 민감성 그리고 정부 규제 이 두 가지가 좀 앞으로의 확장해서 중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투자 유의사항으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류도 무시할 수 없는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실질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정부 당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눈치도 보는 게 사실이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는 게 사실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님의 평소 생각,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아주 묘수가 있진 않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그 어려운 게 저희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영국, 캐나다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어떤 결정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중국 방문하고 중국산 전기차 관세 다 내리고 이 중간에서 사실 미국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네. 중국의 위상은 훨씬 커졌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딜레마는 모든 국가들이 다 갖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뭐 자산이라던가 전략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은데요. 좀 신중하게 스마트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방중하시고 과기, 산업, 중기 쪽으로 이미 좀 맺어놓은 MOU 같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비민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인류 공통 문제, 뭐 기후변화라던가 보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협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네. 해양이나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협력은 그동안 조금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했었는데 가능한 선은 좀 이렇게 재개를 해서 이 부분들은 해나가는 걸 필요로 하겠고 산업에 있어서는 역시 뭐 굉장히 민감한 영역은 협력을 하긴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미국이 이미 수출 통제 제도를 다 만들어 놓은 걸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그 외의 분야들 뭐 제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수평적 협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엔 저희가 기술이 더 앞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중국의 앞선 기업들 더 많으니까 그걸 어떤 형태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게 저희한테 중요하죠. 우리 네. 기업들한테도 중요하고 필요한 기술들은 어떤 시큐리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많이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제품을 더 좋게 빠르게 뭐 경제적으로 만들어서 수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협력들 모델들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소비재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수월하진 않습니다. 그건 또 이제 중국 내부 정책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어떤 국제 규범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논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여러 국제 기구가 좀 무력화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미국이 전부 다 탈퇴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간자로서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작년에 에이펙이 그걸 잘한 거거든요. 저희가 네. 중간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미국, 중국이 탈퇴하지 않도록 잘 잡아서 합의를 만들어낸 것들인데 그런 식으로 사실 저희가 강력한 중간 국가, 중견 국가로 국제 규범에 있어서도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네.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펙 되게 좋은 성과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없이 그런 협상 테이블에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실익을 챙기기 위한 거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 이런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문제를 바라봐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 네. 질문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뭐 저희는 이제 동맹이고 우방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중시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원천 금지를 했던 거죠. 어떤 나라랑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나라기 때문에 하질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어느 나라가 동맹국이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네. 저희의 어떤 성장이 좋지 않죠. 그냥 국익에도 좋지 않아서 안 되는 것들만 빼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좀 네거티브 어프로치를 하는 게 어떨까. 너무 민감한 건 빼고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좀 안 되는 그런 것들 빼면서 협력도 좀 네거티브 어프로치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은 에이펙 이후에 올해 이제 심천에서 중국이 에이펙을 이제 개최할 예정인데 우리나라 이제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경상북도랑도 이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이점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중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를 피해서 이제 원산 국가를 변경하기 위해서 한국에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도 그 지역마다 구미가 됐든 뭐 포항이 됐든 그 산업에 맞춰서 지금 중국 기업들한테 많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점이 우리나라 뭐 예컨대 지방 소멸, 지방 일자리 네. 문제 그리고 기업 유치 관점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서 우리나라 지방 정부나 중앙에서 대응해야 될 뭐 여러 가지 뭐 인재라던가 기술 관련된 보호 분야들이 되게 많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점이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하이 방문하셨을 때 한중 간에 또 이제 전략적인 스타트업 관련된 이제 MOU들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KVIC랑 중국과 이제 펀드 관련 조성 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또 한성숙 장관이 이제 또 상하이의 장장과학성이라고 하는 미래도시다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었는데 사실 중국에는 이런 국가급 뭐 과학기술 혁신단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AI만 봐도 대략적으로 한 18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도시에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이제 또 전국에 또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부터 네. 제주도까지 그 기업들이 지자체와 함께 또는 이제 중앙부처와 함께 많이 좀 중국에 가서 이제 POC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이번에 다방면의 MOU를 바탕으로 좀 기회를 탐색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협력과 소통이 한중 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AI 잘 되려고 하면 미국, 중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재가 많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재요. 네, 인재가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네, 인재를 저희가 키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유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 뺏기는 방법이 있어서 세 개가 중요한데 저희가 그냥 우리의 입장을 보면 인구수는 주니까 절대수가 줄고 육성은 쉽지가 않고 가르칠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배워서 책상 위에서 배운 걸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고 그중 그나마 잘하는 친구들이 해외로 나가버리고 네. 그다음에 한국엔 오지 않고 지금 이 상황입니다. AI는 이걸 다 개선을
저희가 어떻게든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저희 얘기 많이 했지만 AI를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AI 교육은 과거와 되게 많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인재 육성하는 차원에서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갖고 있는 강점, 저희가 중국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그 천재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네. 천재 말고 수많은 어마어마한 현장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아. 실력이 너무너무 좋고 탄탄하고 실제로 AI를 현장에서 잡아본 친구들. 저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 육성도 해야 될 거고, 필요하면 이제 유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 유출은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출 막으려면 또 저희 처우를 좀 많이 올려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요. 유치하려면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오고 싶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비자나 이런 기본 요건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친구들 왔을 때 심지어 이제 저희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 도와줘야겠지만 보통 창업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네. 와서 AI 가지고 뭔가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한국이 AI의 특정 영역에 있어서 한국 가서 창업하는 게 괜찮다. 어느 정도까지 한번 키워서 기업을 해보는 데까지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가서 상장하는 거 상관없다. 한국에 상장하면 더 좋겠죠. 그런 걸로 매력을 어필해서 끌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기업한테 앞으로 어디 인재들 10만 명씩 채용하십시오.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국 가서 창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AI도 사실은 저희가 잘한 이제 매력이 있는 포인트들이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제조업과 연관된 AI 창업, 그다음에 의료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의료와 연관된 AI 창업, 그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뭐 AI 창업이라던가 이런 쪽은 글로벌 인재들이 와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게 그걸 확 열어주고 그 창업을 하는 데는 혜택을 많이 줘야 되죠. 네. 그 친구들이 사실 들어오면 많은 부분들은 해결이 됩니다. 네. 현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코스닥 벤처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그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소통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AI 한국 강국을 위해서 중요한 모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워낙 이제 교수님께서는 학교라는 울타리에 계셔서 인재 양성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이지혜 경제쇼 요에서 중국 특집 2편을 함께 촬영했습니다. 이거는 꼭 알고 꼭 기억하고 가세요. 이런 문구가 있다면 뭐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작년 한 해 딥시크 때문에 중국을 그나마도 좀 제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파악하려는 노력들이 많아서 이제 어느 정도 하는지는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올해 남은 거는 거의 하우죠. 이제 이 기업 중국이 수준이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잘하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알았는데 편견이 많이 거쳐졌는데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혹은 어떤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까? 그래서 올해는 하우가 돼야 되는 해입니다. 어떻게? 네, 어떻게. 그래서 볼 것인가? 어떤 건 배울까? 어떤 건 협력할까? 어떤 건 좀 조심할까? 그래서 그 하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뭐 기업도 그렇고 뭐 대학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실천적으로 깊게 해보는 한 해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기업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 기업들이 계속 인수 합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새롭게 인수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에 네. 대한 동향과 동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뭐 CES가 열렸고 MWC가 곧 열리는데 갔다 오신 분들 말에 의하면은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더라. 근데 이제 결국에는 10년 전부터 준비했던 기업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5년 전, 3년 전, 그리고 지금 연구 개발하는 중국 기업들은 또 빠르게는 5년 안에, 10년 안에 보여질 텐데, 그런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연구하는 기업들과 기술 과학자들과 좀 교류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해체해 봐야 된다. 네, 뜯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님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질문을 하십시오. 왜 중국은 AI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면 AI 어느 나라에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게 올해 투자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중국 특집 2편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유쾌하고 또 의미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과 산업 정책을 함께 분석해봐요. 올해 중국 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AI 컨퍼런스 보시고 투자 잘하셔서 부자 되세요.